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네, 최희정 씨 어제 아내가 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얘기죠? 미국의 가수 비욘세는 400만 원짜리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고요. 아, 혹시 아내분 생일 그냥 지나치신 거 아니죠? 아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네. 저는 아내 생일 선물로 하늘에 달도 별도 따다 줄 수가 있습니다. 야.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이 맑고 푸른 하늘도 뚝 떼다가 줄 수가 있다니까요. 맞아요. 하늘 얘기 네. 나와서 그런데 저도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이 오늘 하늘은 정말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뚝 떼서 선물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처럼 기분 좋은 하얀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이를 내려둔 채 엄마를 싣고 떠난 240번 버스가 어제 하루 종일 실검으로 네. 내렸는데 네. 엄마의 잘못이다, 뭐 버스 기사의 잘못이다, 뭐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240번 버스. 이 사건 발생 시간은요, 11일 저녁 6시 반경이었었습니다. 이제 정류장에 정차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7살 난 아이만 먼저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버스는 출발을 했고요. 근데 저 중간에 아이 엄마가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기사분은 일단은 8차선으로 진입했다. 네네. 다음 정류장에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 정류장에 내렸고요. 이제 아이는 스마트폰을 빌려서 엄마와 통화를 한 다음에 엄마하고 아이가 이제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사건은 일단락이 된 건데 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커졌나? 첫 번째, 아마도 저 버스에 타 있었던 승객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목격담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게 약간 팩트와 지금 맞지 않는 대목들이 좀 있는 거예요. 가령 4살 난 아이가 먼저 잘못해서 내렸는데 떠밀려서 네네네. 내렸는데 문은 닫아버리고 기사는 막 출발을 했고 엄마는 울고불고 내려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뭐 욕을 했다. 이제 이런 원글이 하나가 떴는데 네네네. 이 기자 그다음은 기자 잘못이죠. 이게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취재 없이 그 글들을 그냥 그대로 이용했군요. 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제 낮부터 240번 버스와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이제 악플과 비난과 막 서울시에다도 비난 전화가 오고요. 청와대까지도 막 네네네. 가고 그랬는데 아유. 그 다음에 저 기사분의 딸이 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글이 올린 겁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글을 또 보면 자신의 아버지 기사죠. 뭐 욕한 적이 없었다. 매뉴얼대로 했었고 이제 또 밝혀진 것이 아이가 이제 4살이 아니라 7살, 예. 2학년이라는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서울시와 이제 또 이쪽에 뭐 약간 좀 그러네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측에서는 그러면 정말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부 버스 내부 CCTV를 예.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아이 엄마 쪽에서 그러지 말아라 또 막아냈고요. 현재 상황은 뭐 아이 엄마도 또 기사와 회사 버스 기사 쪽도 좀 사건이 네. 잔잔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국민들과 예. 네티즌이 진짜 진실이 뭐냐? 이게 누구 잘못이냐? 정말로 네. 기사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아이의 엄마가 뭐 그냥 아예 방치한 거냐? 이걸 밝혀라라고 하는데요. 사건은 현재 예. 두 정작 당사자인 그러네요. 두 분은 아니, 당사자들은 빨리 끝났으면- 네, 당사자들은 지금 괴로운 거 아니에요. 네. 모두 다 그러니까, 괴롭죠. 예. 그런 상황. 네, 근데 뭐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안전일 텐데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제주도의 관광으로 온 어린이가 잠수함을 타다가 아유, 손가락이 이건 또 절단됐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9월 3일이었었고요. 이제 서귀포에 있는 한 그 제주도의 잠수함을 이렇게 탐험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거기에 현재 한국 근무를 하고 있는 인도 가족이 탑승을 했는데요. 그때 7살 난 인도 소년도 부모님과 함께 여기 잠수함을 온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을 닫았는데 저 때 문 닫기 직전에 그 아이의 손가락에 끼인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힌 채 닫혔고요. 예. 아예 이제 손가락이 바로 절단이 됐고 아유.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손가락을 들고 병원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접합 수술을 급하게 했는데 네. 아직까지 좀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붙지는 예.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대로 가면 좀 괴사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잠수함 운영 측은 네네. 모든 책임과 이런 뭐 병원비 이런 예. 것들을 다 하겠다. 네. 경찰도 이게 예. 과실치상의 문제가 예. 있다면 예, 예. 수사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밝힌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조심 네, 또 네. 어른들이 더 네.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에 결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또다시 평양의 석유 매장량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네요. 진짜 석유가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북한 관련 네. 2대 뭐 음모론 중에 하나가 북한의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두 가지 천연 자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원유, 석유고 예. 두 번째가 히토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 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핵심은 북한에 원유가 많이 있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이 주장이 제기된 것이 바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습니다. 1998년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어마어마한 솥대를 끌고 평양에 가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갔다가 돌아와서 한 얘기가 평양에 기름이 둥둥 떠 있다. 아. 하고 빨리 김대중 대통령한테 빨리 지금 저 북한을 자기가 이제 석유 개발을 해야 되니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북한의 석유 매장설이 빠르게 확산이 됐었고요. 이것도 팩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지난 2012년, 2013년에는 영국의 아주 대형 메이저 네네. 석유 개발 회사와 북한이 계약도 맺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의 석유 개발 회사는 왜 들어왔겠습니까? 석유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있으니까 들어왔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한 50억 배럴이 있겠다. 뭐 이런 추정 씨도 얘기를 했는데 계약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불가능하게 끝이 났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많은 뭐 지질학 전문가, 탐사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요? 있으면 벌써 개발했겠다라는 예. 얘기를 나오고 네, 네.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진실은 모르죠. 누구도 그러네요. 가보진 못한 예. 땅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거제 저도하면 대통령의 휴양지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면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일반인들도 이 거제도에 있는 저도를 방문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이제 무려 90년 만에 이게 국방부에서 일반 시민의 이제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저 거제 저도는 대통령의 휴가지입니다.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제 공약사항으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저 저도를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게 이제 광복 후에 국방부가 인수를 했고요. 네. 그 저 가덕도하고 저쪽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군 주요 기지 시설, 나중에는 대통령의 휴가지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철저한 통제가 됐는데요. 현재 거제도, 거제시 굉장한 조선업 불황으로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겸사겸사 이번에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이제 거제시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네. 내년부터는 대통령 휴가 기간 한 앞뒤 전후만 잠깐 통제를 하고 네. 나머지 연중 무휴로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니까 뭐 내년 여름부터는 네네. 거제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네. 예. 자, 백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 염색이 귀찮아서 그냥 백발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백발을 고수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멋스러움 때문에 그런 분도 많고. 자, 이 백발을 놓고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뭐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외교가 그렇게 잘 되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네, 네. 그런데 이게 여성 비하 논란으로 불거지자 또 김중로 의원이 사과까지 한 상태라고 하는데 네. 요즘 뭐 백발 스타일이 유행이긴 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은 아까 김준호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백발처럼 멋있게 뭐 정책도 해달라. 약간은 이제 비꼬는 소리였고요. 화면 속에서 보셨지만 이 얘기 나오자마자 막 민주당에서는 막 버럭처럼 네네네. 비하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백발은 자중이 아니고요. 습관이지 그레이 말고요. 헤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레이 헤어에 대한 스타일이 예. 그러네요. 재조명을 예. 받고 있는 그런 예. 추세라고 약간 합니다. 회색인 거죠? 회색. 그렇습니다. 예. 회색입니다. 그래서 차리세요. 뭐 최근에 일본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도 저 백발의 그레이 헤어에 대한 스타일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고요. 네네. 네. 그 파리 이달 초에 출시된 사진첩 파리 마담 그레이 헤어 스타일이라는 데에서는 네. 연령대별로 저 그레이 헤어에 대한 것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네, 하나씩 네. 하나씩 이제 조명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저게 그레이라는 걸로 다시 물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있는 그대로를 둬서 그레이가 된 거지. 그렇죠. 그레이로 염색한 인위적인 게 것은 아니죠. 아니다라는 것을 예. 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 계란을 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계란 표면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난각 정보인데요. 이제 우리 달걀 보면은 현재 네. 그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농장인지 2개밖에 코드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찍을 거
과연 언제 산란을 했으며 네, 또 네. 이게 농장은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같이 좀 뭐 찍는 김에 하면 어떠냐라고 해서요. 10월부터 계란 껍데기 저 난각에 맨 앞에 산란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산란일이 찍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과 생산 농장이 있고 맨 마지막 저 사육 환경인데요. 바로 유기농인지 또 이제 풀어가지고 했던 네, 그런 네. 닭인지 아니면 촘촘한 뭐 양계장에서 켰는지에 대한 그 사육 환경도 코드 번호로 찍는다라고 하니까 네, 네. 소비자들이 보다 또 안심하면서 이제 달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살충제 계란 논란 때문에 이제 그 좀 안심하고 먹자라는 차원에서 네, 철저하게 아마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좋은 모습이라고 현상인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면 소일고 양캉 고치는 격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연애할 시간인데요. 작년 350만 관객을 동원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그렸던 그러면서 또 깊은 울림을 줬던 영화 귀향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던 영화 귀향이 네.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연출한 조정래 감독 그리고 배우 강하나 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듣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지욱 영화 평론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귀향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지 1년 반 만에 다시 예. 돌아오셨는데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떤 영화인지 좀 먼저 조 감독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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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영화 본편 기향에서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편집되었던 그런 아쉬운 그런 소녀들의 영상과 네. 그리고 나눔의 집에서 제공하신 할머니들의 그런 소중한 증언 영상을 함께 모아서 네.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예. 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아직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예, 예.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네. 그런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보니까 이번 영화 부제가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었던 우리 강하나 양께서 네, 예. 정민 역할을 맡았는데 예. 정민이가 하는 그 대사가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라는 대사가 이제 영화 속에 흐릅니다. 네. 그래서 비록 영화에서나마 타지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소녀들의 영혼을 고향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 한 수를 좀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영화 어떤 귀향인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제를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라는 그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네.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자신의 그 고향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제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예. 우리 저 정평론가께서도 뭐 예, 함께 해주셨는데 이 영화를 보셨나요? 예, 봤죠. 예, 예, 예. 아주 재밌게 봤고요. 네. 사실 춘무로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거나 다루고 네. 있는 영화들은 흥행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님께서는 귀향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뤘는데요. 네. 그렇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네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예. 이 영화를 이제 만들면서 네. 영화가 내려온 다음에 1년 반 동안 전 세계 10개국 61개 도시를 돌면서 네. 무려 1,300회 정도의 상영회를 가졌었습니다. 네. 그 가지는 동안 정말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났는데요. 네네. 특히 많은 일본 분들 그리고 푸른 눈의 외국인 분들이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네. 과연 이게 정말 일어났던 사실이냐 네.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예, 예. 그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영화를 통해서 예, 예.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리고 아직 이 문제가 네. 현재 진행형이고 예, 그리고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네, 네. 영화 귀향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네.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전에 보니까 그 화면에 조 감독님이신 거죠? 네. 예, 헤어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같은 분인가 약간 이제 좀 신경 써서 봤고 그 옆에 그 손숙 전 장관께서도 네. 서 계시네요. 네, 예. 우리 예. 영화의 또 주인공을 맡아주셔서 아.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역할을 맞아요, 맡아주셨는데요. 맞아요. 예, 예. 이번에 개봉하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네, 네. 출연은 하시지 않지만 아. 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항상 지원을 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 이제 무대 인사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이었던 걸로 네. 보여집니다. 자, 주연 배우를 맡은 강하나 양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아담하고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배우신데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영화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배우를 찾으러 일본으로 오셨어요. 그때 오. 저희 어머니가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 노리코 역할로 캐스팅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캐스팅이 되신 후에 네. 차츰 알아가겠지만 일단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아. 그때 처음으로 귀향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너무 네. 큰 충격을 얻었습니다. 예, 예. 감독님께서 정민역을 제안해 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그때 그 당시 끌려갔던 소녀들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제가 관객들에게 무엇을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걱정,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겠죠. 이 영화가 이제 처음인 거죠, 사실? 네,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네, 되고 네. 싶어서 예.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제 네. 강하나 양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보고 야, 이거 되게 충격적이다. 내가 좀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배우로 발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있으니까 이제 강하나 양을 게다가 선택을 또 하셨겠죠. 모녀가 함께 또 영화에 예, 출연하다 그렇죠. 보니까 더 뜻깊은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사실 우리 영화의 소녀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네, 뭐 네. 강하나 양을 비롯해서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예. 그런데 사실 할머니들의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네, 네. 당시에 끌려갔던 소녀들의 평균적인 나이가 16세. 재작년에 돌아가셨던 김혜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1살에 끌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사실 이런 그런 개념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전장터에서 너무나 많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소녀를 이렇게 감독으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찾던 중에 예. 강하나 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예, 그렇습니다. 배우다라고 생각하셨군요. 예. 네, 그런데 최근 네. 일본의 이런 만행이나 문제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좀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 편인데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귀향이 이렇게 특별히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전까지 이 위안부를 담은 그런 작품들은 좀 네. 고발이라고 할까요? 좀 더 잔혹하고 예. 일본의 어떤 그런 나쁜 짓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한테는 그 아픈 역사적 네. 상처가 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아.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잘못된 모습도 보여주지만 네. 그 상처 입은 소녀들의 네. 아픔을 좀 아울러주고 네, 네. 치유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도 함께 치유가 되고 또 그런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비춰주지만 그만큼 또 사랑으로 다 안아주는 그런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관객들로서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보고 난 다음에도 네, 네. 또 상처를 같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이번에 새로 보여지는 작품에서는 네. 단순히 그 치유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 할머니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예, 예. 사실감을 좀 더 예. 강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또한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그 트라우마를 씻겨준다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의미의 그 이야기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네. 너무 무겁지 않게 네. 다가와서 아마 좀 관객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강하나 양은 영화 촬영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저 사실 촬영을 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소녀들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위안소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네네. 거기서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녀들의 울음과 비명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시 소녀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네네.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기하는 것은 네네네. 할머님들의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하나 양의 이 진심 어린 열연 때문에 우리 기양이 더 사랑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영화 속 피해 할머님들의 증언이 인상이 깊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증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화를 지금 만들자 말자 예. 본편도 그랬고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제일 먼저 이 영화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본편 때도 그렇고 이번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보시는 내내 할머니께서 마치 장면 하나하나를 설명하시고 또 중계하듯이 그렇게 쭉 보셨는데 보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께서 내가 겪었던 일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영화 만들어가고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애썼다라고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번에도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나는 훨씬 더 많이 당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좌중을 많이 울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게 일본에서 귀향 상영회를 여신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일본은 이제 가해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가해국인 나라에서 상영을 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영화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배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배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께서 다 이렇게 스스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좀 실제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생계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해서 상영관도 잡고 사람들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또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배우분들도 인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많은 제일교포 분들과 시민 단체들도 있었지만 일본 분들도 굉장히 영화를 많이 보셨거든요. 영화 보시면서 너무 많이 우시고 저야 뭐 사실 뭐 인권운동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신 일본에 계신 후원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제 자막은 이제 일본어로 해가지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신 거죠. 네, 강하나 씨께서 보시기에 일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본에서 상영회를 했을 때 많은 교포분들은 물론이고 일본 분들도 많이 보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었다. 부끄럽다. 이 영화에 출연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영화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봉이 되는 귀향 끝나지 않는 이야기도 또한 일본에서 상영이 되고 평화의 도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까 정평론가께서는 이제 이미 보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내일 9월 바로 14일 날 그래요? 내일이 바로 개봉입니다. 지금 전 마음도 굉장히 굉장히 설레기도 하시고 설레면서 또 네. 기도도 되지만 또 좀 요즘 또 개봉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협조해서 이 영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또 드러내면서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니가 불과 저희들 곁에 35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감하고 알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평론가께서도 이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번에 작품에는 같이 곁들여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그 배우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다 같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의 관심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젊어지는 알짜 특급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미녀 보감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 아까 8시 26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딱 지금으로부터 7시간 후면 약 7시간 후면 일주일 중 여성이 가장 늙어 보이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군요. 7시간 후면 오후 3시 한 반가량이 예. 될 텐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잠시 후 자세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함께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현진 피부과 전문의 그리고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태우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만해. 네, 반갑습니다. 네. 완장을 차고 왔네요. 주장이에요. 비밀이 궁금해서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예. 예. 자, 수요일 오후 3시 30분의 비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이거 밝히기 전에 이거 하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 가장 피부가 늙기 쉬운 때가 바로 9월이라고 하는데 딱 이맘때네요. 보통 여름이나 겨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워낙 그 기온 자체가 극과 극이니까 네.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9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선선한 달인데요. 날씨인데. 그렇죠. 날씨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습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갑자기 기온도 갑자기 낮아지거든요. 예. 그럼 우리 피부가 적응할 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래서 1년 중에는 9월이 제일 팍상 늙는 시기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겠죠. 적응을 잘 못하는. 그렇죠. 예, 환절기니까.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1년 중 9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일주일 중에는 언제일까요? 언젠가요? 수요일 오후 3시 30분.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네네네. 오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바로 오늘인데요. 예. 이제 수요일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가는 요일이에요. 네네. 예. 월요병을 겨우 극복하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쌓이는 시기가 수요일이고 일주일에 딱 또 중간이죠. 그쵸. 예. 나른한 오후 3시 30분이 네. 우리 피부가 또 팍상 늙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 날 스트레스 받았던 게 피부로 표현되는 게 바로 수요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을 잘 극복. 본인 일생 일생 중에는 중에는 25세요? 25세. 이때는 한창 오. 청춘 아닌가요? 맞아요. 굉장히 의외죠. 네. 똑같은 나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25세부터 급격하게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피크를 쳤다가. 그렇죠. 콜라겐이 없어지고 네.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죠. 중요한 시기다. 근데 특히 가을 이 9월이면은요. 한창 이 음식이 당기고 살이 좀 그렇죠, 찌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식욕이 그렇죠. 마구마구 네. 솟아납니다. 근데 이 식욕이 증가하는 거랑 피부가 나빠지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막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예. 우리가 천고마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가을에 뭔가 음식을 많이 먹고 찾는 거는요, 내가 뭔가 이상해진 게 아니고 네, 네. 당연한 결과이고요.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과정인데요. 따라서 이 가을에는요, 드시는 음식들을 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요리하는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탄수화물이나 당분만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들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따라서 이 가을이 네. 이너뷰티를 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가을이 가장 좋은 계절이고 맞아요. 선선하고 참 가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피부라든지 이런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또 중요한 시기. 더 신경을 써야 놓치면 안 하는 되는 시기라는 시기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예. 자, 피부 나이가 걱정이 된다면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가을철 안티에이징 먹고 바르고 예뻐져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가을 타는 여자의 이너뷰티, 이것이 열쇠다. 또 한번 뜯어봐 주시죠. 뭐예요? 비타민 B요? C가 아니라 B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비타민 C가 피부에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타민 C만큼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음주를 많이 하거나 할 때 가장 우리 몸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 게 바로 비타민 B예요. 그래서 비타민 B가 모자라게 되면 뭐 월경전 증후군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비타민 B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도 비타민 B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을을 타요? 남자가 타는 게 아니고? 남자만의 가을 타는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전유물은 아니에요. 이제 네. 계절성 우울증이라 그래서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상관없이? 굉장히 가을에 굉장히 네. 좀 다운이 되고 힘들어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김 원장님 어때요?
저도 뭐 가을을 타세요? 탈 수도 있죠. 아니, 봄도 오늘은 타고 보는 가을도 때보다 탑니다. 목소리가 톤이 높으신데?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비타민 B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그러면 C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타민 B가 왜 중요한 거죠, 지금? 비타민 B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네.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주인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쌀 같은 거 많이 먹고 떡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가 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아, 비타민 네. B를 더 네. 신경 써라. 비타민 예. 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비타민 B가 좀 들어있는 음식이 또 있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하나는 해바라기 씨고요. 해바라기 씨, 아 이게 네. 비타민 B가 있구나.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이스 밀크예요. 라이스 밀크요? 네. 우선 해바라기 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해바라기 씨는 보통 견과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냥 이거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해바라기 씨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청춘의 묘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바라기 씨를 네. 100g 정도를 드셔주시면 하루에 100g. 먹어야 되는 셀레늄의 권장 섭취량이 전부 다 섭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녁 때 이렇게 뭐 술 한잔 하실 때 해바라기 씨 같이 드시면 조금 더 이렇게 얼굴의 안티에이징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한 가지는요. 지금 네. 라이스 밀크 준비되어져 있는 게 네. 저게 뭐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밀크면 밀크지 거기다 라이스 이거 쌀이란 얘기잖아요. 네. 라이스 밀크는 우유랑 같이 쌀을 넣고 간 게 아니고요. 쌀을 24시간을 불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불렸던 쌀을 물이랑 같이 해서 블렌더나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아주신 다음에 예. 채나 아니면 면보에 받치셔서요. 그 국물만 걸러내세요. 아, 그 위에 있는 뜬. 네. 네. 그래서 그 국물만 걸러서 드시는 게 라이스 밀크인데요. 예. 이렇게 쌀 같은 통곡물에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던 비타민 B를 손쉽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비타민 얘기할 때 네네. 음식으로 먹어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비타민 B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비타민 B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영양소가 마찬가지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지만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수용성 영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충분히 섭취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영양 보조제를 조금 같이 아. 이용을 하시면 훨씬 섭취하시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서 왼쪽에 지금 영양 보조제가 있군요. 네. 아. 그리고 사실 이 비타민 C를 알약으로 섭취를 할 때는요. 예.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아니면 식사를 막 끝낸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B, C는 식사 중에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러네요. 예. 라고 저는 근데 지금 저기 말씀해주셨네요. 보면서 또 예. 계속 가려져 있어서 빨리 저걸 뜯고 싶은데 네. 그거는 두 무슨 번째. 말이에요? 옷만 껴입는 계절 화장품도 뭘 노려야 되는 거죠? 그러네. 뭘까요? 한번 공개해 한번 주시죠. 볼까요? 시너지를 노려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화장품도 여러 가지를 같이 씀으로써 네.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1 더하기 1이 2잖아요. 네. 2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페이스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예. 오늘은 어떻게 섞어서 네.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을지. 아. 그래서 저 최혜정 예. 씨는 일단 저는 네. 이 5가지 중에서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다리를 타네요. 네. 쪽 눈가가 오늘- 좀 건조. 아, 눈가가 건조. 오늘 맞아요. 아침 내기 하는 거 아니죠? 한번 붙여. 눈가가 건조해요. 네. 최혜정 그러면 씨는. 사다리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손가락으로 해서 안 보여. 이렇게. 네. 띠리리리리 가격이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띠리리리 띠리리리 제대로 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 가운데네요. 아, 네, 네. 이쪽입니다. 네. 아, 오일 화장솜. 오일과 이게 무슨 화장솜. 소리냐면요. 예.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화장솜에다가 그 5방울 정도의 페이스 오일을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특히 눈 밑에 눈가 이렇게 덮이게 올려놓으면 네. 눈가 건조한 거를 굉장히 많이 효과적으로 오늘 좋아지게 할 수 당장 있습니다. 해봐야겠어요. 네. 오일 하나만으로 또 어떤 네. 효과가 있냐면요. 네. 이제 자고 나도
내가 너무너무 푸석하다 네.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이걸 많죠. 보니까 5가지 네. 색깔이 밑에도 5가지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매칭이 되게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제가 사다리를 잘 못하는 관계로 그냥 네.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황색이니까 그 밑에 주황색. 그렇죠. 오일과 슬림픽 팩. 네, 이제 자는 시간이 10시부터 2시까지 꼭 자야지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주무실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분들은 슬리핑 팩이라고 잘 때 하는 팩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일을 4방울을 섞어서 네. 팩을 하면 훨씬 더 슬리핑 팩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가을이 되면서 굉장히 건조해서 미스트 뿌리잖아요. 네, 미스트 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상민 씨.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 굉장히 피부가 건조한 게 가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요. 노란색이죠? 노란색. 네, 뜯어보겠습니다. 오일과 미스트를 같이 아, 써라. 미스트에 오일을 좀. 미스트에다가요. 네. 오일을 한 3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흔들어줘서 잘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섞이니까 그렇게 해서 뿌리면 훨씬 더 수분과 유분을 공급해 주는데 도움이 이게 물과 되기 기름이랑 때문에 잘 안 섞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흔들어서 한꺼번에 뿌려. 네. 그러니까 이 오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건들거림이 싫어요? 네. 뭘까요? 접니다. 아, 오일과 수분 크림을 써라. 그렇죠. 건들거리는 거 미스트가 싫으신 아니네요. 분들은 네. 주로 이제 수분 크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 이렇게 해도 건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오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네. 건들거리지 않으면서 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메이크업이 자꾸 들떠요. 오일과 네. 파운데이션을 같이 써라. 정말 메이크업으로 모든 거를 이제 커버하시려는 분들 네, 많은데 네, 네. 하면 할수록 메이크업이 들떠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경우 있는데요. 네. 이때는 파운데이션 양을 좀 적게 하면서 오일을 한 방울 같이 떨어뜨려주면 피부에 촉촉하게 잘 먹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을 뭐와 함께 활용하느냐. 요걸 그렇죠.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시너지 주셨어요. 효과가 있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페이스 오일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얼굴에 그냥 떨어뜨리는 경우 있어요. 예. 그냥 스포이드를 예. 이렇게 되면 골고루 뿌려질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스포이드 자체가 예.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일 하나로 온몸을 다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페이스 오일은 페이스 오일대로 아하. 머리에 쓰는 거 바디 오일 이거는 좀 따로 쓰시는 게 따로. 좋은데요. 왜냐하면 예. 타입이 다르겠죠. 부위별로. 그렇죠. 예. 얼굴에 쓰는 거는 좀 더 정제된 오일이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몸에 쓰는 걸 쓰게 되면 네.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그렇겠네요. 되고요. 오일은 또 보관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죠. 화장대에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든다 아.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보관하기보다는 네. 원래 우리가 샀을 때 종이 이제 상자가 있잖아요. 네. 그 채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아. 오일을 그 서늘한 곳이나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직사광선을 더 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 포인트도 잘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네. 넘어갑니다. 간식은 피부의 적. 이것 젤리는 뷰티 간식이라고 어떤 젤리죠? 하는데요. 어떤 간식이라고 하니까 뭘로 만든 젤리일까요? 젤리일까요? 홍삼 젤리요. 홍삼 예. 젤리. 자, 홍삼 젤리가 뷰티의 간식이다라고 했는데 네. 유한나 씨 어디 가셨습니까? 이쪽으로 갔어요. 야, 저분 네. 귀신 같으신 분이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반대로 또 이동을 하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홍삼 젤리 만드는 방법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선 홍삼 농축액을 준비를 해주세요. 네. 홍삼 농축액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꿀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홍삼 그런데- 농축액과 꿀. 네. 네. 그런데 만약 가정에서 꿀이 없어. 네. 네, 그러면 아가베 시럽이나 아, 네, 아가베 시럽. 혹은 물엿이나 설탕이나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꿀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용품은 다 쓸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꿀은요, 당도를 높여주기 위한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홍삼이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네. 필요하겠네요. 예. 자, 이렇게 꿀을 넣어주시고요. 네. 꿀이 잘 풀어지게 저어주시면서 네. 동시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뭔가요? 이게 젤리를 만드는 가장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네. 저거 설탕인가? 흑설탕 아니에요? 네, 흑설탕 라고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루 젤라틴이에요. 아, 네. 우리가 구할 우리가-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가루 젤라틴 치면 바로 나옵니까? 그럼요. 예. 가루 젤라틴 치면 나오고요. 실제로 한 10,000원 정도 구입을 하시면 젤리를 많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저 젤라틴을요, 예. 불렸어요, 물에.
네, 이미 젤리 상태처럼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루 젤라틴을 그냥 물에다 넣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불린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루 젤라틴 말고 판 젤라틴도 있거든요. 네. 이 판 젤라틴을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젤라틴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뭐 판 젤라틴도 물에다가 불려서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예.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젤라틴을 미리 아까 끓이던 해놨더니- 데다가 미리 해놨더니 좀 굳었네요. 아, 위가 굳었네. 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힘이 필요하시면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 단단하게 굳었네, 지금 보니까. 네, 넣어주시고요. 네. 따뜻한 물일 때 넣어주셔야 네. 젤라틴이 다 녹아요. 자, 일단 홍삼 성분이 피부에 좋은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이 홍삼이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는 거 다 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절세 미녀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네. 이제 황진이 굉장히 예쁘다고 알려져 황진이. 있잖아요. 예. 이 황진이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시사철 이거를 차로 끓여 먹고 네. 그걸로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면서 피부의 건강을 지키면서 네. 또 네. 우리 몸의 건강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태후라고 예. 이제 중국 미녀 네. 이분 역시 인삼을 네. 복용했는데요. 피부를 네.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인삼은요 탁독 합창이라고 해서 네, 네. 체내의 독을 예. 빼내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피부를 곱게 만들고 종기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요 네, 네. 최근에는 이 인삼을 사용해서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네, 네. 사용하는 게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방금 전에 이제 홍삼 젤리 만든 법을 이제 네. 간단하게 유한나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네, 네. 홍삼을 활용해서 라떼도 만들 수 있다고요. 와. 이것도 굉장히 네. 궁금해요. 라떼는 홍삼 어떻게 만들 수 라떼.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고 가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젤리의 형태는 완성이 되면 네. 이런 형태로 완성이 그렇게? 됩니다. 틀에 네. 이렇게 부어가지고 예. 네. 붙이면 되는 거죠? 되고요. 틀에 틀에다가 넣어서. 부으셔서 네.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좀 굳혀주신 다음에 빼주시면 네. 되고요. 네. 라떼 같은 경우는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시면 돼요. 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요즘 가정에서는 우유 거품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우유 거품기 활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왜 우리 거품 낼 때 막 거품기 사용하잖아요. 네, 네. 그 거품기 활용해 주셔서 우유에다가 거품을 내주시고요. 그 거품이 난 우유를 활용을 해서 네. 홍삼 농축액이랑 같이 넣어주시면 아, 홍삼 간단하네요. 라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거품을 낸 다음에 네. 거기다가 이제 홍삼 액을 부으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쓰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네. 거예요. 그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꿀을 좀 첨가를 또는 해주시면 아가베 시럽이나. 네,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위에 홍삼 절편이나 네. 아니면은 인삼 절편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죠. 예. 근데 이 비율이 좀 궁금해요. 그러네요. 우유와 그렇죠. 농축액 네.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또 가정에서 보면 네. 정확하게 이거를 여기에서 몇 미리 이렇게 해서 잴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쉽지 않죠. 맞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뭐 200ml에 100ml에 150ml 레시피를 드리지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보시고요. 가정에서는 계량컵이 없으니까 네. 소주 한 컵이면 50ml 정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아빠 밥 숟가락 하나면 15mg 정도니까 네. 요것만 기억을 해주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동양에 인삼이 있다면 서양에는 바질이 또 있는데요. 바질 네. 하면 우리가 그냥 요리 뿌리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또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태리 요리에만 이제 사용한다라고 네네.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바질이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그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허브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바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요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베타카로틴이면 우리는 저 당근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바질에도 베타카로틴. 굉장히 많이 아, 들어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탄력을 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색깔은 예. 완전 당근이랑 네, 다른데. 그리고 리놀렌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네. 이게 오. 피부를 보습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염증성 피부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네. 바질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인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예, 홍삼의 재료는 역시 인삼이잖아요. 인삼이 있어야 네, 홍삼을 네. 만드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뭐 바질 이것도 네.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가 지금 인삼이랑 좀 비교를 해서 좋은 어떤 그 허브라고 해야 되나요? 네, 허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인삼은 절세 미녀들도 우리가 많이 먹었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황진이하고 서태후가 많이 사용했다 그러는데요. 황진이와 서태후. 네, 네.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 우린 물로
그냥 네. 음료처럼 마시기도 하고 네. 세수하거나 목욕을 할 때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탁독 합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종기를 없애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 인삼하고 홍삼 이렇게 원기가 떨어지는 가을철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은 저는 이제 열이 많아서 인삼을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홍삼은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분이나 한의사나 뭐 이런 분들께 좀 문의하시면 그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가을철 이 피부 관리 팁 좀 전해주시고 가시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네. 피부 보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까 시너지 효과 있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일을요. 네. 그리고 이런 날씨에도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잘 하셔서 네. 피부 곱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한나 선생님도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음식 이렇게 좀 팁을 좀 정리를 주시면서 해주시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것처럼요. 네. 홍삼 농축액이 들어가 있는 거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요, 고기 재울 때도 홍삼 농축액 많이 그래요? 활용을 하거든요. 있으신 분이네요, 좀. 그러니까요. 네. 고기 잡내 없애는데 예.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방 재료가 들어갔다라는 향이 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이 너무나 맛있게 드세요. 아. 이런 것 좀 활용을 해주시면 예. 피부에도 도움이 되면서 건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홍삼 그러면은 그냥 건강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피부 안티에이징도 건강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이게 이제 피부라든지 몰랐던 사실입니다. 안티에이징과 관련이 있다는 걸 처음 네. 알았고 또 못지않게 바질도 좋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흡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발생해 쌓이면 독이 되는 활성산소. 인체의 배기가스라고 불리는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그 해답이 있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물. 지금 만나봅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서며 결실기를 맞은 농촌의 풍경이 정겨운 강원도 원주의 시골 마을. 동인아, 야채 좀 따와. 네. 집안의 작은 텃밭에서도 풍성하게 열린 채소로 식탁을 준비하는 발걸음이 분주한데요. 아래 위 텃밭을 오가며 바쁜 12살 동인이. 특별히 크고 예쁜 채소로 채워가는 신중한 손길에 엄마를 돕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시키셔서. 이유야 어찌됐든 임무 완수! 고마워. 이거 뿌리자. 여기도 칙, 저기도 칙. 접히는 부위엔 칙칙. 뭘 뿌리는 건가요? 물이요. 이 아토피가 좀 심해서 많이 가려워해요. 9년 동안 긁고 또 긁고 나을만 하면 2차 감염에 힘들어했던 동인이와 가족들. 긁으면 안 돼. 긁지 마. 안 돼. 부모님 역시 음식을 가려 먹고 청결한 주변 환경과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 쓰면서 아토피를 관리했고요. 4년 전에는 급기야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집안에서 쓰는 모든 물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하는 물은 물론이고 아이의 몸을 씻기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겨자 조경물까지 집안에 먹고 마시는 물에서부터 씻고 뿌리고 바르는 물까지 알칼리수와 산성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인데요. 수도 없이 바르는 것 같은데 학교에 오면 그냥 가를 때마다 그냥 계속 바르고. 피부에 양보하는 산성수와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약 알칼리수. 이 물이 알칼리성 물이에요.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이거저거 많이 해봤거든요. 집도 나무집으로 다 바꾸고 또 한방치료도 많이 해보고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물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인체 수소이온 농도와 유사한 약 알칼리수.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물인가요, 선생님? 알칼리수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빨리 흡수가 되고 빨리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노폐물, 나쁜 물질들을 빨리 배출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환원력인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러한 환원력 있는 물이 좋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약 알칼리수. 날로 산성화되어가는 현대인의 몸에 적합한 물이라고 하는데요.
약 알칼리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물을 연구하는 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약 알칼리수의 이제 정의라는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pH가 7.4에서 8.5 사이를 약 알칼리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수기의 역삼투압 방식이 아닌 전기 분해 방식으로 pH 7.4에서 8.5의 약 알칼리성 물이 생성된다는데요. 전기 분해 정수 방식은 직수형으로 수돗물이 정수기에서 저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세균 번식 우려가 없고 전기 분해를 통해 인체에 나쁜 물질은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그대로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약 알칼리수의 특징은 전기 분해를 통하면은 이로운 양이온들이 약 알칼리수로 이동해서 많은 양의 이제 미네랄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입자가 이제 2배 정도, 일반 수소수보다 2배 정도 작아지는 특성 때문에 몸의 흡수율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 차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그냥 마셔도 목 넘김이 좋은 약 알칼리수에 푹 빠진 동인이 가족. 아이가 너무 많이 밝아지고 학교도 옛날에 아플 때는 반 이상 못 다녔었는데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요. 교우 관계도 좋고 밝아진 얼굴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다? 내 몸이 원하는 물은 따로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비롯된 가족의 평화. 지금 내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알짜배기 정보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창업 후에 3년이 채 되기 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무려 60%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창업 성공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 비결을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요즘. 하지만 그들 중 반 이상이 3년 내 폐업할 정도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마의 3년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여기 사업 슬럼프를 극복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예, 저로 됐습니다. 사업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여경수 씨. 과거 미용사로 활동했던 경력을 살려 미용재료 판매업을 시작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떨어졌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슬럼프도 많이 왔었고 혼자서 한다는 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미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상품 설명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들어 SNS에 홍보하는 등 슬럼프 극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온라인 판매량이 늘고 매출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했던 슬럼프 당시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데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현재로는. 여경수 씨에게 도움을 준 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영업 지원센터. 사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현장 체험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요. 또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자기 현재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도해주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법상이나 또는 법률상의 폐업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재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자영업 지원센터. 하루 평균 130여 명, 월 평균 2,700여 명의 예비 창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종합 지원 사업을 이용했고 1년간 3만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선 창업에 필요한 갖가지 상담뿐만 아니라 업종, 유동인구, 매출 정보를 기초로 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 상권에 대한 종합 정보를 원스톱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 서울시 전역을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1,008개로 나눠서 매출이라든지 그 상권 분석, 입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한 특히 빅데이터를 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상권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렇듯 다각도로 진행되는 탄탄한 창업 컨설팅 덕에 사업가의 길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분이 있는데요. 앙금플라워 떡 케이크를 만드는 서진희 씨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오던 그녀.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창업을 하려니 모든 것이 막막했다는데요. 그러던 중 자영업지원센터를 알게 됐고 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교육과 온라인 홍보 전략을 배웠답니다. 저희 이제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SNS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이 자영업센터에서 받으면서 용기도 생기고 저희 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서 매출도 좀 늘고 고객이 정말 늘어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판로 개척을 돕고 무료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기도 한다는데요. 그런가 하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심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 정리 분야의 컨설팅은 물론 사업장 철거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답니다. 이러한 도움은 서울 지역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로 바쁜 자영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와 창업 실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주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다가 저도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 성공의 열쇠는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의 사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국 어디나 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오늘은 인천입니다. 네, 걷는 곳곳 모든 골목골목이 예술적인 곳 인천 아트 플랫폼 소식. 네. 차준호 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트 플랫폼은 그러니까 뭐 미술 전시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인가요? 네, 인천 아트 플랫폼은 인천시가 구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에 조성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시각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이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간인데요.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예술가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 아트 플랫폼 건물 자체가 예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 들어선 13곳의 건물은 1800년대 개항기와 1930년대, 40년대 근대 건축물을 새롭게 단장해 만들었습니다. 등록문화재인 일본 우선 주식회사 건물은 현재 아트 플랫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창고 건물들은 공연장, 전시장, 예술가 창작 공간으로 멋지게 꾸몄습니다. 이 첫 아트 플랫폼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예술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산책을 하면서 뛰어난 예술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마저 예술인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화창한 9월 주말에 광장에서는 플랫폼 시장이 열립니다. 예술품도 판매하고 버스킹 공연도 열리는 종합예술시장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3일에는 50대,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컬러 테라피라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곳에 입주하는 작가들의 재인전도 만날 수 있는데요. 10월 12일까지는 입주 작가 장서연 씨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네, 인천 아트 플랫폼 예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운 예술가를 위해서 작업실을 빌려준다죠?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 공모를 통해 이듬해 입주 작가를 선발하는데요. 선정된 예술가와 연구자에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작업실과 교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창작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입주 작가는 다른 예술가와 아트 플랫폼을 찾는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다른 예술 장르를 선보이게 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예술가의 활동을 통해 동시대의 현대 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예술가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차준호 차장이었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60초. 9월 13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까지네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